정부가 대북 사업의 전면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천안함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다양한 대북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대그룹이 올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동부와 한진, 애경, 금호, 유진그룹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권단과 재무개선 약정을 맺게 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돼야 한다며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금자리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6월에 장마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지금 보면 장마에 태풍까지 함께 들이닥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6천억 원 넘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속수무채,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폭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잇따라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페인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 장중에는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히 매수 주체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폭락장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이미 시장에 나왔던 재료인데요. 다시 부각이 되면서 세계 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급락했고요.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여기 하락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외국인 매도 물량 역시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흐름이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5포인트 내린 165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오늘 1668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구간에 1672포인트 고점 찍은 이후에 오후 들어서는 일본에서의 신용등급 하락설까지 겹치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현재는 10거래일 만에 1600, 장중에는 1650선까지 내주기도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저가 매수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8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6,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 중에 대부분은 주도주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2,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포인트 내리면서 151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52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전 중에 10시 구간에서 역시 522포인트 고점 찍은 이후에 오후 들어서 본격적으로 낙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5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210억 원 정도, 외국인이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달러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46원에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9원 10전 오른 1149원 6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2.8% 내리면서 80만 원 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들어오면서 주도주들 역시 내리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금융주들 역시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4%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 지난주에는 급등했었지만 오늘 하락장 속에 2.4%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역시 3.5% 급락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금융주인데요. 4.9%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8%, LG디스플레이 5.6%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가파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발 불안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금융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4%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4%대로 내리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7%, 기업은행도 6%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정유주들도 약세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유화학주들 하락세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3.5% 내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 6.8%, 호남석유 역시 5%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두산그룹주들인데요. 두산이 경영진에서 적극적으로 루머 해소에 나서면서 두산그룹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오전 중에는 2%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강보합, 두산중공업 역시 강보합에서 약세장 속에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2.7% 내리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65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1649선에 현재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2.3% 하락하면서 51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원 급등하면서 1149원 30전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동평균선들이 박살이 났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위협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지난 주말 뉴욕과 또 유럽 증시의 전반적인 어떤 불안한 감이 오늘 아시아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 센티먼트를 침체시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유로화의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급락했다는 소식과 이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 그리고 또 유로존 국가들의 어떤 결집력이 와해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등이 전반적 시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유럽과 최근 중국에서 전해지는 내용들은 호재의 내용보다는 악재의 내용이 더욱더 많은 모습입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 그리고 기업 이익과 관련된 소식이다라 보여지는데 최근 그나마 양호한 미국 경기 모멘텀이 만약 순환적으로 둔화될 경우에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가 또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까지 더해진 경우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돼서 IT 중소형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지수 방어에 다소 좀 선전하는 모습도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다소 좀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은 은행 업종, 조선 업종 등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또 장중 반등에 대한 어떤 희망이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 일주일의 첫날부터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다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 기관 그리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현재 너무 어떤 상승 추세의 복귀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정해놓고 여기에 어떤 시장의 상황을 맞추자고 하면은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단순히 해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는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변동성 확대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급락 상황이 연이어서 발표될 때, 연이어서 진행될 때 오히려 저점 공략을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많이 빠진 은행과 조선, 운송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시기이지만 우선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업황이 좋은 IT와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주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대비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심리마저 우선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은 어떤 추세적인 의미보다는 변동성을 역용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시장 전망을 정해두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이었는데 그때 우리 증시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폭락장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면 역발상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가 현재 가능한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인 업종을 한번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또 이것이 완화되면서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안도랠리 과정에는 뚜렷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업종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IT와 자동차 등과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은 수급이 상당히 안정된 상황인 만큼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지수와 연계된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2011년 전반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도 관심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센티먼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주 전에 그리스 문제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급락을 보였었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지난주는 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또 결국 이에 대한 어떤 반대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을 역용하며 우선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의 어떤 저가 매수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저가 매수에 나서더라도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당연히 유효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유럽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유럽 소식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유로존 위기 쉽게 수습이 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전개가 되다가 다시 또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주말 유로존 증시 흐름을 보면은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모두 지난주 초에 금융구제 소식으로 올랐었던 그 폭을 모두 상쇄시키면서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구제가 소용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의 증시 약세 마찬가지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로존과 미국의 금융주들 보면은 더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는 주말에 8% 하락하면서 전 저점 부근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BNP 파리바 역시 마찬가지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은행주들의 이제 부실한 흐름을 보면 유로존 부실을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유로존 은행들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보면 JP모건이나 시티, 모건 스탠리 주가도 종가상으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금융주들이 유독 약세를 보이는 점이 재정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폭락 일으킨 발언을 잠시 돌아봐도 그런 점이 발견이 됩니다. 주말에 이제 폴 볼커의 발언하고 가이트너의 발언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폴 볼커의 유로존 붕괴 가능성하고요. 가이트너의 유로존은 해결될 것이고 미국은 괜찮다. 이 발언을 조합하면은요. 유로존 회복은 어려운 문제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미국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를 나타내듯이 경제 지표 호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에 발표된 소비 지표 등의 이제 경제 지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국 경제가 이렇게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폴 볼커가 이제 과거에 FRB 의장이었죠. 79년부터 87년까지요. FRB 의장 시절에 고금리 정책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죠. 강력한 인플레 파이터의 등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고금리와 인플레 제거하는 정책을 썼으니까 또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동안의 오바마 경제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조용히 계시다가요. 갑자기 전면에 나타난 것이 시장이 이제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은행 규제 법안에 이어서 이번 유로존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폴 볼커가 오바마 경제정책에서 또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유로존 해결 방안이 긴축과 증세 그리고 또 고금리의 방향에 무게를 두게 될 수순으로 그렇게 들어설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로존 국채 금리를 보면 이미 출구 전략 시작했다고 봐야 될 상황인데요. 유로존의 부담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결국 그동안 잠재됐었던 원론적인 펀더멘털적 문제가 부각되고 또 이러한 원론적인 면이 증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유로존 부실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 심리에 위축될 그런 모습이죠. 아시아존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과 긴축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 10시 반 이후의 하락폭은 거의 일본과 중국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나 중국의 긴축 문제, 이러한 아시아존 문제는 단순히 기존 악재의 재부각으로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 10시 반 이후의 하락폭은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경제 위기가 금융을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고 시장도 상당히 민감하게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증시 침체에 대해서 장기화 목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좀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전히 이러한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악재 발생 시 매수의 관점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이 그 조건의 몇 가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기존 악재의 재부각으로 인한 하락 시 매수하는 것은요, 회복할 수 있는 시장의 회복력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우리 시장 내부적인 요인보다 해외 악재의 요인들을 보면 펀드멘탈의 원론적인 면이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예전보다 회복력이 강할 수는 없겠죠. 좀 약해질 것이다. 이 점을 봤을 때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말에 유로존 문제는 디폴트의 문제가 아니었죠. CDS 수치도 큰 변동이 없었고요. 유로존의 문제 접근 방식이 이렇게 펀더멘탈을 거론하기 시작하고 방식 면에서 마치 과거 한국에 적용했었던 IMF의 부재금융 방식 같은 긴축하고요. 고금리와 그에 이은 유동성 축소의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증시는 긴급 금융 조치 이후에 한 차례 더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2008년 위기 대처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5월 초와 비슷하게 이제 경제 지표들의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 예상은 이러한 전개가 이제 6월 이후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로존 문제가 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5월 후반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죠. 줄어들던 외국인 매도세가 또 오늘 급증하고 있습니다. 6천억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EU 수출 비중이 12%이기 때문에 EU가 문제가 생겨도 별 직접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의 경우는 20% 정도 되거든요. EU와의 관계가요. 그렇다면 한국에 주는 중국을 통해서 오는 간접적인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이러한 펀더멘털 요인이 외국인 매수의 위축으로 또 연결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국 관련 해외 펀드에서 14개월 만에 최대 순유치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죠. 이것은 지난주에 이미 외국인 매도세로 우리 시장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약간 후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전환이 시기적으로 볼 때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선물 베이시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 시장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차익 거래의 매수 전환 이 점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베이시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호전을 위한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야 될 텐데 분위기 자체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차익 매도가 지속되면서 차익 잔고를 더 늘리는 악영향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 이전에 악재 발생 시에 매수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 내에 결코 지금 부합하지 않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가 그나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를 또 호재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돼가고 있고 이제 이런 호재성 재료가 악재에 고스란히 묻히는 양상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미국 내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 바 있거든요. 네. 이런 시각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습니다.
5월 초와 이제 다른 반응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제 지표의 호재가 이제는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유로존 악재의 영향력이 이보다 더 큰 상황이 5월 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 투자의 경우도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는 목요일 이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자. 그것을 위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주초까지 약세를 보이고 한다면은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매수 시점으로 적절하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 지표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시장이 상승할 모멘텀은 더 약해지는 것이죠. 중국에 이어서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경기 상승에 둔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 주 후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시장이 역시 전저점 테스트에 들어가는 유로존과 비슷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도 전저점 1620포인트까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예정했던 것의 절반 정도로 축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목도 단순히 낙폭 과대주로의 접근이 아니라 종목 선택도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와의 외부 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매수 쪽으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현재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박스권 하단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70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현금화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전에도 저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잘 안 오르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는 오히려 소극적인 접근, 종목 교체 차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한적인 종목 선택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 선택을 만약에 제한적으로 해서 단기 반등할 때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소극적인 전략도 병행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교체하다면 당연히 상승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잘 추려내야 될 텐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과정도 함께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물을 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언세 또 7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고 있고 이 매물은 그대로 좀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마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이분께서는 수급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수급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개인만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 분석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남유럽권의 위기가 이제 일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형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증시가 양호했던 지표와는 상관없이 유럽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익 실현 물량과 더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당분간 국내의 우호적인 경제 상황과는 좀 다르게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와 지수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6,6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370억 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만 이제 강력하게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590억의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34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20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만 610억의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8,5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외국인이 6,600억 원, 기관이 2,3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역시 매물이 꽤 쏟아지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개인의 매수폭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지요.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그 와중에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진단을 좀 해보죠.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잘 구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물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죠. 이 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오늘
오늘 외국인들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6,600억 이상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전기전자 쪽과 철강, 은행, 자동차 중심의 순매도세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핵심 주도주였던 종목들에 대한 이런 비중 축소 이런 개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금일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리고 신한지주, LG전자, KTNG, NH 등으로 그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점 비중 확대라는 논리로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인데요.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오늘도 여전히 매도 1순위로 지금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오늘 7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고목가 이하에 지금 처져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순매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쪽의 그 순매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개별 종목 성격의 종목들도 끼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 매수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동부하이텍, 현대차, 효성 그리고 NC소프트 등으로 지금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동부하이텍 실적 개선과 더불어 재무구조 개선됐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관들 28만 8천 주 이상의 순매수하면서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이러한 종목,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 역시 지금 굉장히 대형주 쪽에서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여전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낙폭이 좀 과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은행주 중심의 매도세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라든가 하이닉스, KB금융, LG디스플레이, 삼성테크인 쪽으로 순매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순매수 양매도가 지금 강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라든가 NC소프트, LG 하나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으로 순매수가 이제 양매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 동시 순매수 쪽에서 NC소프트, 장중 신고가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후방 산업체로서 순매수, 자동차 쪽이 이제 전방이다 이러면은 현대모비스가 후방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이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수급 상황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본 종목 중에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 지수 하락에 대한 방어주 성격에 대해서 이제 KTNG라든가 LG 그리고 이 민감주라고 볼 수 있겠죠. NC소프트 그리고 업종 내의 대표주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삼성 SDI는 저희가 이 관심 종목으로 누차 많이 살펴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군들 중 가운데 이 한 종목 집중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KTNG도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호텔신라 쪽의 흐름, 쌍바닥 형식으로 나오면서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이제 등에 업고 면세점 매출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천 면세점 임대료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화 되면서 실적 우량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250원 오른 호텔신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대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의 그 쌍바닥
형상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적 개선과 함께 모멘텀이 이제 가중되면서 어느 정도 이 21선과 이제 그 단순하게 5일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만 원, 22,000원 정도 수준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전 고점을 좀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죠. 2만 원 정도 선이 하회하게 되면은 쌍봉이 무너진다라는 개념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상담받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하고 있고 이 낙폭이 3% 가까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어떤 종목들은 유망한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망한 종목들 저희가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 그 게임주에서 라이브 플렉스라는 종목이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주가를 세워두는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1사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드라구나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테스트 중에 있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SKC 솔믹스인데요.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 또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소재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솔믹스도 바로 태양광 웨이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소재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5일선을 타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에로티베쿰 진공 펌프 분야에서 반도체 들어가는 그런 진공 펌프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에로티베쿰 핵융합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그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플렉스, SKC 솔믹스, 에로티 베큐움까지 세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 제일 유망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압축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시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약간 좀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로 지금은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은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게임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라이브 플렉스가 조용히 좀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인 2,960원 부근 매수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저점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박스권 고점을 시도하면서 그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박스권 돌파 흐름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소 높게 한 4,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최근에 최저점 부근인 2,7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현재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2,850원 부근을 지지할 때 매수에 가담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그런 코너인데요. 저에게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상담받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 가격뿐만 아니라 비중까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오늘 뭐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세를 주관하면서 시장에 대한 또 급락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1700선에 가까이 오면 좀 매도, 그리고 1650선에 다가오면 매수, 그 박스권 틈을 조금 넘어가긴, 1700을 넘어가긴 수급적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이 좀 양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1650으로 내려오면 좀 더 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포인트는 유럽발 악재, 유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큰 부분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우려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라든가 전반적인 철강업체들까지 시작해서 주도주까지 끌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디플레이션 향후 유럽발 악재가 디플레이션 우려로 세계 경제를 조금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이 회복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우려감들이 조금 팽배하면서 좀 시장이 오래 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650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이제 50이 이탈했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선의 근처에 오시면 좀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양호해 보입니다. 오늘까지도 조금 더 종목 주도주군들에서도 조금 더 이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조금 현금화 전략을 조금 더 넓히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현금 비중을 좀 넓히신 다음에 추후 이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잦아든 다음에 다시 한번 주도주군들로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로 갈수록 완연하게 좋아지는 업종은 역시 전기하고 자동차 업종이 탑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의 포커싱을 좀 만들기 위해서 현금화 전략, 다시 재공략하기 위한 현금화 전략을 조금 취해보시는 게 지금 현 전략이 좀 더 양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에 비가 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가 아니라 우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일단은 몸을 좀 움츠리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94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에피밸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191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분. 낙폭이 네. 상당히 크거든요. 단기 요번 LED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투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목요일만 해도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일단은 이틀 연속 운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적자가 7억으로 또 영업적자가 21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보다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눌리고 있지 않겠나. 요새 대세는 우리 ETI부터 시작한 루멘스 조금 LED 업종에서도 좀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RT전자,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군들은 거의 주가가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도 LED의 초점을 좀 성장성에 초점을 좀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중국 쪽에 대한 합작법이라든가 올해 본격적으로 내년으로 들어갈수록 LED에 대한 그 매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LED 모듈에 대한 부분도 납품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ED의 성장성은 유효하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은 큰 흐름은 나쁘지 않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앞전에 2010년 초반에 1월 달부터 2009년 하반기부터 두 번에 걸치면서 고점 부분에서 지금 세 번의 거래량이 좀 어제까지 해서 좀 거래량이 세 번에 갇혀서 이제 거래량이 솟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부로 손바뀜이 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단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손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다음 주 내일 오늘도 과대 낙폭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좀 반등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반등 세기가 세지 않으면 당분간 좀 흘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주가가 강한 모멘텀으로 다시 1,900원대 사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어제 손바뀜이 상당히 부정적이냐는 그 기간 안에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이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에 두고 단가를 보지 말고 기간에 대한 기간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까지 안 올라오면 좀 1900 이상 사신 가격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좀 놔두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성장성 보면 2,300원 앞전 고점을 좀 우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LED 매출이 본격적화 될 것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업황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부분은 박스권 돌파하면서 2,500원에서 2,600원 선까지 모멘텀만 타준다면 충분히 단기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의 세기를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일 시장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기간까지 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주 초까지 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손절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뭐 썩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에피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STX 페노션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1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꽤 있으시거든요.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신데 그나마 오늘 낙폭에 비해서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페노션 한번 살펴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상담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업황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다시 반등대 13,000원 접근하면 좀 적극적으로 손절매를 고려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분이 재질 12,800원이면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이 좀 반등 시에 좀 매수 전략을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안 좋아 보이고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해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지금 이 STX 페노션에 대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이기 어려운 양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 11,400원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시기에는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사신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00원 수준 정도에 오시면 좀 적극적으로 향후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손절을 좀 과감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TLI에 대해서 질문을 2개나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TLI를 2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분 역시 큽니다. 7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TLI 역시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 3.2% 하락하고 있네요. 25,3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손실을 입고 있고 오늘 모든 분들이 손실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TLI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려주시죠. 네, 디스플레이 부품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3D TV의 매출 확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수급,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고점 앞에 놔두고 26,850원 4월달 고점 앞에 놔두고 시장에 의해서 조금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D TV나 전반적인 매출의 호조 그리고 IT 분위기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큰 흐름 안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도나 26,100원이면 그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1선이 이탈하지 않는 23,300원에 대한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으로 좀 놓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업황에 대한 호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목표가는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의 상단까지 꾸준하게 기관 매수에 힘을 위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강한 흐름세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흐름에 아직 크게 이탈한 부분도 아니고 오늘 시장에 의해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선 지지받고 터닝하는 모습에 의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전방산업이라든가 지금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를 가져가셔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TLI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TLI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방금 문자가 들어온 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매수 가격이 59,000원이고 비중을 40% 가지고 계십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삼성물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건설주 자체가 들고 있으면 지금 잠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봤을 때 건설주에 대한 부분 주가 수준은 가격대는 바닥권에 온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 온 것 같지만 전체적인 수급적인 대한 기관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상보다 좀 낮은 가격대인데 삼성물산이
그저께 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보시면 금요일 날 보시면 삼성그룹주들이 다 올랐죠. 삼성물산도 거기에 편승해서 다른 건설주들보다 좀 세게 오르는 모습을 바닥권에서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아직 주가 수준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 두 가지 같이 놓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아직까지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이 아직 탑픽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 보유관점, 조금 더 보유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긴 흐름보다 아직도 수급이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9,000원의 매수가까지 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 57,000원, 500원 정도 수준을 놓으시고, 앞저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오면,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서 좀 업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전하시는 게 IT라든가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개선되는 업종으로 좀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좀 넓게 봤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하반기로 부동산 경기까지 끌고 가실 자신이 있으면 보유 관점에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손절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면 매도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손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물타기라고 하죠.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손절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옳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 시장 전체가 좀 많이 갈리는 모습인지 확연하게 좀 보고 계실 겁니다. IT 자동차나 전반적으로 화학주라든가 이런 다른 여타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과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종목이 확연하게 차이나고 업종에서 버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좀 돌아서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대처하시는 게 좀 더 수익을 제고하시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삼성물산 일단은 건설업 업황이 좀 더 호전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콜마에 대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를 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꽤 많습니다. 이분 역시 7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콜마가 오늘은 3.4% 하락하면서 4,21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화장품 산업이죠? 네, 지금 저가 화장품의 거의 최고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쪽이라든가 전반적인 더 페이셜, 이니스프리 등의 이제 OEM 방식으로 좀 ODM 방식하고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양호한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3, 4년에 걸쳐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출, 실적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다지 개별 회사로만 본다면 그다지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단기간 조금 흐름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60일선도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지금 3,900원의 박스권 기업이 우상향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수급에 의해서 좀 내동매매보다는 조금 실적의 우상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41선 라인 3,900원 선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손절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지금 4,700원에 사셨는데 좀 비중도 높으셔고 그래서 비중을 사신 가격 이상에서 4,800원 선에서 4,900원 선에 오시면 비중을 좀 과감하게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스몰캡 정도는 한 30% 정도 비중이 가장 적절한 비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고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은 한 5,500원에서 6,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나중에 돌아서고 난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는 해 나가야 되겠죠. 이 매수 가격대까지 올라갈 경우에 비중을 30%로 확 줄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 가격선을 3,9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EM 사업도 상당히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에 대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10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 대형주 좋아하시네요. 0008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LG전자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10만 9천 원에 가격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0만 원, LG전자가 10만 원대의 이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 근데 가장 LG전자가 지금까지 다른 IT 기업들보다 못 간 이유는 단 하나의 부분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을 잘 좀 뜯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휴대폰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0.7%밖에 안 됩니다. 한때는 LG전자가 휴대폰 가지고 먹고 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휴대폰 회사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1분기에는 백색가전이나 가전 부분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이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주가가 단기 급상승해서 13만 원대를 도달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 부분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해외 부분이 삼성전자도 좀 늦어지긴 했지만 LG전자는 더 늦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해 가고 있는 산업 자체에 특히 휴대폰 부분에서 너무 뒤처지고 있다. 그런 우려들이 항상 LG전자에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이 가격대가 만약에 10만 원대가 이탈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선두권 업체들보다 아직 휴대폰 부분에서 많이 경쟁력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그 우려가 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0만 원대 이하는 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손절가는 10만 원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특별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의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에 대한 그 손절가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백색가전이나 가전 부분에는 굉장히 호황이고 2분기 때도 호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역시 13만 원대 이상은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휴대폰 부분이 어느 정도 매출이 쫓아와야지 13만 원대 이상에 대한 밸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손절가 목표가로는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조금 더 비중이 100% 넘어왔습니다. 우량주도 이렇게 몰빵하는 전략은 그렇게 가히 좋은 현상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확신 있는 기업에도 기업에 대한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그리고 LG전자는 IT 업종 중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에 못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올라오시면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이 많습니다. 대형주도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진다고 한 팬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었죠. LG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선을 손절가로 두고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기도 했고 또 중기 목표가로 23,000원 선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 두산그룹 역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왔고 최근 들어서 무너지는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네, 수급적으로 그동안 계속 많이 모았던 투신사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턴어라운드 본질적인 문제는 두산그룹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그다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 수급적인 부분과 시장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을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연출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우량주들이 하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공매도가 수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창구에서든 기관 창구에서든 공매도가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라는 얘기는 언젠간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려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했을 때 그 공매도가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주식이 의외의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펀더멘탈이 그다지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그다지 시장에 대한 악재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더 이렇게 단기 급락한 종목군들에 대한 펀더멘탈상 이상이 없다면 좀 보유 관점에서 놓고 보시는 것도 좀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제가 첫 번째 21,000원 목표가에 2차 목표가 23,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상향까지 한 종목입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했었는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중국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모멘텀이 양호하다.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부분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접근해 보셔도 좀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규 매수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종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별도로 관심 종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1600선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뭐 그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본질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우려하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매도세가 공격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반응의 흐름에 의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와 주도주들도 같이 끌려내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간다면 주도주들이라고 버티는데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주도주들이 조금 더 탈락하는 모습들, IT 안에서도 좀 탈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더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현금화하지 않고 다음 전략을 한번 구사하는데 조금 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플랜 A가 있다면 또 플랜 B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는 플랜 B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현금 비중을 적절히 확보하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신종익 과장과 함께 종목 상담 많은 종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뭐 그다지 낙폭이 크게 만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2.8% 급락하면서 시장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